안녕하세요. 예, 어, 영양소의 종류와 기능 부분을 몇 주에 걸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전 시간에 탄수화물, 지방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단백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단백질은 그 구성 요소가 탄소, 수소, 산소, 질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그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는 탄수화물, 지질과는 달리 단백질은 질소가 하나 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단위화물이 있는데 그게 아미노산입니다. 그 아미노산들이 서로 연결되어 단백질을 구성을 합니다. 보통 한 20개 이상의 아미노산들이 연결되어서 한 분자의 단백질을 구성합니다. 오른쪽 그림, 위쪽 그림에 보시면 아미노산의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탄소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를 알파 탄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아미노기 그 NH2가 보이고요. 오른쪽에 카복실기 COOH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원자가 밑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까지는 그 기본적으로 모든 아미노산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구성 요소입니다. 근데 이 알파탄소 위쪽에 이 R 그룹이 하나 있습니다. R 그룹이 하나 있는데요. 이를 다른 말로 곁사슬이라고도 합니다. 옆에 가지처럼 나있다 그래서 곁사슬이라고도 하는데 이 곁사슬의 이 R그룹에 어떤 원자 또는 분자들이 오느냐에 따라서 20개, 20개의 아미노산의 이름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히 이 R그룹이 예를 들어서 간단한 수소이온이다. 수소 원자이다. 수소 원자일 때 이때 알파탄소 그러니까 수소 원자가 두 개가 있는 거죠. 위아래로. 그리고 아미노기, 카복실기 이런 상태의 아미노산을 글리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R그룹이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그 20개의 이름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0개의 아미노산들이 서로 연결되어 단백질을 만드는데 각 단백질마다 아미노산의 조성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단백질은 체내에서 여러 중요한 기능들을 수행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후에 좀 더 자세히 좀 다룰 것이지만 단백질은 탄수화물, 지질과 같이 일단 그 에너지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체 조직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이기도 하고요. 생체 기능 조절 물질의 구성 성분이기도 합니다. 단백질은 아까 그 아미노산이라는 어떤 기본 단위가 서로 연결되어 형성된다고 했는데 이때 아미노산과 아미노산들이 서로 펩티드 결합을 통해서 연결됩니다. 오른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이 아미노산과 이 아미노산이 서로 펩티드 결합을 통해서 연결되어서 두 개의 아미노산이 연결되어 하나의 펩타이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아미노산의 카복실기하고 다른 쪽에 있는 아미노기가 서로 결합하게 됩니다. 이때 카복실기에 있는 OH하고 아미노기에 있는 H가 물 분자로서 떨어져 나갑니다. 먼저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떨어져 나감으로써 여기 펩티드 결합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아미노산들은 서로 그 아미노산끼리 펩티드 결합을 무수하게 이렇게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펩타이드 결합이 몇 개까지 형성이 돼서 아미노산들이 연결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펩타이드 이름이 또 달라지죠. 그래서 아미노산 하나 있으면 그냥 아미노산이고
아미노산 두 개가 이와 같이 펩티드 결합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두 개가 되어 있으면 이거는 다이펩타이드가 됩니다. 아미노산이 두 개란 뜻에서, 그래서 다이펩타이드고요. 또 뭐 3개, 4개, 5개 이렇게 몇 개, 10개 이내에 아미노산들이 이러한 펩티드 결합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걸 올리고펩타이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0개, 20개 이상 가면은 폴리펩타이드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그 이름은 우리가 뭐 탄수화물에서도 비슷하게 우리가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탄수화물에서 당 하나를 우리가 단당류라고 했죠. 그리고 당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걸 이당류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당이 3개 이상 그리고 8개 이하까지를 우리가 올리고당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되는 것을 다당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한 그 이름을 붙이는 명명법들이 마치 이 단백질도 그 구조는 다르지만 탄수화물과 비슷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폴리펩타이드는 어떤 한계가 없습니다. 다당류에서의 그 당이 몇 개가 결합되는 것까지 우리가 그 다당이라고 그러는지 우리가 한계를 안 두는 것처럼 폴리펩타이드도 몇 개까지 어떤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몇 개 이상, 보통 10개, 20개 이상을 갖다가 폴리펩타이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폴리펩타이드들을 갖다가 우리가 단백질이라고도 부릅니다. 실질적인 이름의 개념은 단백질이 좀 더 큰 개념이죠. 폴리펩타이드보다는. 하지만 우리가 폴리펩타이드보다 단백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펩타이드 결합으로 아미노산들이 연결되어 단백질을 이룬다는 거. 그래서 생체를 구성하는 주된 아미노산은 20개 종이다. 20개 정도 되고요. 그 20개는 있다고 보기로 하고,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 9종입니다. 20개 중에서 한 9개 정도는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필수 아미노산은 뭐냐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필수 지방산을 봤듯이 인체 내에서 합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아미노산들은 반드시 음식을 통해서만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되는 그러한 아미노산들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고, 우리가 보통 단백질을 구성하는데 20개 정도의 아미노산이 필요한데 그 중에 9종이 그 필수 아미노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반 정도가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먹어야 되는 그 필수 아미노산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아미노산들의 종류를 좀 보시면 이 왼쪽에 보면 그 필수 아미노산 9종류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비필수 아미노산 11종이 나옵니다.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은 류신, 발린, 이솔루신, 라이신, 트레오닌, 메티오닌, 히스티딘, 페니랄라닌, 트리토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반드시 섭취를 해줘야 되는 이제 그런 아미노산들이고, 이 비필수 아미노산은 주로 이제 우리 체내에서 합성이 가능한 이제 그런 아미노산들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필수 아미노산과 비필수 아미노산을 갖다가 명확히 구분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개인차마다 약간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생애 주기, 성인과 어린이일 때 또 그 아미노산 합성 등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필수 아미노산 9종, 비필수 아미노산 11종으로 일단은 나누고요. 좀 더 좀 자세히 보면은 오른쪽 그림에 한번 보시죠. 보시면 어린이 같은 경우는 이 히스티딘과 아르기닌도 필수 아미노산에 속해요. 그러니까 어린이인 경우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하나가 더 느는 거예요. 그래서 요 8개 류신, 이솔루신, 라이신, 발린, 메티오닌, 페니랄라닌, 트레오닌, 트리토판, 이거는 성인이나 어린이가 공통적으로 필수 아미노산으로서 섭취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추가로 어린이는 히스티딘과 아르기닌은 합성능이 좀 떨어져서 이것도 어린이에게는 필수 아미노산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사실 여기 보면 비필수 아미노산 중에서도 글루타민이나
글리신이나 티로신, 그다음에 프롤린, 그다음에 뭐 시스틴, 세린 것들, 이러한 것들은 체내에서 합성은 되긴 합니다. 되지만 그 양이 충분하지 않아서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충분히 우리가 그 양을 갖다가 채울 수 있는 그런 아미노산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또 준 필수 아미노산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좀 간단히 필수 아미노산과 비필수 아미노산 이렇게만 구분을 지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단백질의 분류를 보시면 이러한 필수 아미노산의 함량에 따라서 식품을 단백질별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 단백질이라고 얘기하면 이러한 아까 봤던 그 9종의 그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충분히 그리고 양도 충분히 다 함유하고 있는 그런 단백질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육류, 가금류, 달걀, 우유, 생선 이러한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반면에 부분적 불완전 단백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양이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견과류나 대도 단백질, 콩 종류가 이제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또 불완전 단백질이 있는데요. 얘는 필수 아미노산을 다 가지고 있지 못한 거예요. 또 하나나 또는 2개 이상이 빠져 있는 거, 또 부족한 경우, 그러한 경우,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이 하나 또는 그 이상 부족한 그런 단백질을 불완전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곡류 단백질, 젤라틴, 그다음에 이제 대두를 제외한 두류 단백질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대두는 이제 콩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콩은 부분적 불완전 단백질이었고 대두를 제외한 두류 단백질은 주로 이제 팥이나 녹두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필수 아미노산을 충분한 양으로 다 가지고 있는 단백질을 갖다 분류를 해보면 대개는 다 동물성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이나 유제품이거나 이제 그러한 단백질들이 그런 식품들이 그 완전 단백질로 분류가 되고 식물성 단백질, 식물성 식품들이 이제 이러한 부분적 불완전 단백질이나 불완전 단백질에 이제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필수 아미노산의 충분성을 보면 동물성 단백질 같은 경우는 그런 필수 아미노산이 굉장히 충분히 들어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 식물성 단백질에 비해서. 그래서 각 식품마다 다 필수 아미노산을 다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두 개가 빠져 있는 또 부분적인 또는 또 그 불완전한 그러한 단백질들이 있는데 그러한 곳에 한두 가지씩 빠져 있는 아미노산, 그러한 것들을 갖다 제한 아미노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한 아미노산은 그 리미팅 아미노 액시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식품 내 필수 아미노산 중 그 인체에서 요구되는 양에 비해서 제일 적게 들어있는 필수 아미노산을 갖다 제한 아미노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은 여기 그 밑에 표에 보면 두류 같은 경우는 이제 부족한 아미노산이 메티오닌입니다. 그러면 메티오닌이 제한 아미노산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곡식류는 라이신이나 트레오닌, 견과류는 라이신, 채소나 옥수수 같은 경우는 메티오닌, 트립토판, 라이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제한 아미노산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이때 그 제한 아미노산을 보충을 이렇게 식사를 통해서 보충을 해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체내에서 충분한 어떤 단백질 생합성이나 필요한 물질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단백질 생합성의 특징은 뭐냐면 특정 단백질 합성 시에 요구되는 모든 아미노산들이 동시에 모두 그리고 충분한 양이 공급되어야만 합성이 가능합니다. 그 아미노산들이 모든 종류가 다 골고루 있어야지 어떤 특정 단백질을 만들 때 필요한 아미노산들이 있을 텐데 그 필요한 아미노산들을 그때그때 공급을 해줘야 돼요. 만약 그렇지 못하면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고 싶어도 그 단백질을 만들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필수 아미노산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단백질의 합성이 정지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A라는 단백질을 합성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메시오닌이 부족하다. 메시오닌 하나만 부족하고 딴 거는 다 있다. 아미노산들이. 예. 그러면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all or non process라고 얘기하는데 완벽하게 다 갖춰져 있어야지 하나를 만드는 거고 뭐 하나라도 빠지면은 아예 그 자체, 그 생합성 과정 자체를 진행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all or non process를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말하자면 뭐 아니면 도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필수 아미노산들은 충분한 양만큼 딱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식품에서 밑에 표에 보면 두류 같은 경우는 메티오닌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곡식류나 또 견과류를 갖다 섞어서 먹으면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보충할 수가 있고요. 곡식류 같은 경우는 두류를 더 섞어서 먹으면 우리가 보충할 수가 있고 견과류 먹을 때는 두류를 먹음으로써 라이신을 갖다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먹어줘야지 우리가 그 필수 아미노산들을 충분한 양만큼 공급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단백질 공급원이 되는 식품들을 골고루 섭취함으로써 어떤 특정 식품에서 부족한 아미노산들을 우리가 서로 상호 보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단백질의 상호 보충 효과라고 이제 부르죠. 그래서 부분적 불완전 단백질이나 불완전 단백질 이런 여기에는 어떤 특정 아미노산들이 부족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뭐 완전 단백질을 조금 섞어서 먹는다든지 그러면은 우리가 필요한 체내에서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충분히 공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필수 아미노산 조성을 가진 두 개의 단백질을 동시에 섭취함으로써 서로의 제한 아미노산을 보충해 주는 것이죠.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한 식물성 식품만 계속 섭취한다면 단백질 합성이 원활하지 못해서 성장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 가지의 식물성 식품을 함께 섭취하거나 아니면 소량의 동물성 단백질을 함께 섭취해서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을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우선 그 두 가지 식물성 식품을 섭취할 경우 여기 보면 밑에 그림에 보면 라이신이 부족한 곡류와 견과류는 그 곡류와 견과류는 라이신이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메티오닌이 부족한 콩류와 채소류를 함께 이렇게 섭취하게 되면은 서로 부족한 아미노산을 서로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콩밥을 섭취할 경우 쌀에 부족한 아미노산인 라이신과 콩에 부족한 아미노산인 메티오닌을 서로 보충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쌀밥만 먹는 것보다. 한편 동물성과 식물성 식품을 함께 섭취하는 방법으로는 어육류나 채소를 함께 예를 들어서 뭐 볶아서 볶음밥을 해 먹는다든지 그런 형태로 먹는 것이 우리가 그 체내에서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들을 적절히 공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단백질을 섭취할 때는 동물성 식품이든 식물성 식품이든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섭취하여 단백질의 양과 질을 모두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동물성 단백질은 우리가 여기서 동물성 단백질은 그럼 완전 뭐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필수 아미노산을 다 공급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그냥 식물성 단백질을 먹지 않고 동물성 단백질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동물성 단백질만 먹게 되면은 또 그 육류 또 과다 섭취로 인해서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골고루 적절하게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도 여러 가지 섞어서 이렇게 골고루 먹는 것이 그 바람직한 식생활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먹는 총 단백질 섭취량의 한 20에서 25%는 필수 아미노산으로 이제 구성되어야 이제 그 최대의 어떤 단백질로서 섭취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최대로 볼 수 있다고 이제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백질의 이제 그 체내에서의 생리적인 기능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그 단백질은 조직, 신체를 구성하는 조직의 어떤 성장과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그 단백질은 몸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 물을 제외하고 물이 이제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죠. 우리 저 몸에서. 그래서 물을 제외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영양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신체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이 대개 다 이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이라든지 손팔톱이라든지 피부, 뭐 뼈와 결합 조직, 근육, 혈액까지 등등 체내 곳곳에 다 이런 그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백질 섭취가 부족할 경우에는 성장이 더디게 되고 또 심지어는 성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임신기나 수유기, 성장기, 어린이, 그 다음에 청소년기에는 한창 성장을 해야 되고 이 단백질의 영양소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한 이제 그런 시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체를 구성하는 조직의 성장과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이제 그러한 단백질의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호르몬이나 효소, 항체를 형성하는데 이 단백질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단백질이 소화 흡수돼서 생긴 이제 아미노산들로부터 이제 이러한 호르몬이나 효소, 항체들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환경이나 그 체질에 따라서 필요한 호르몬이라든지 효소라든지 또 외부 침입으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할 수 있는 항체를 생성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게 다 단백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을 음식으로부터 섭취를 해서 그걸 소화해서 아미노산들로 다 분해가 된 이후에 그것들을 다시 다른 조합으로 체내에서 합성을 해서 이러한 몸에 필요한 단백질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인슐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 혈당 조절을 하는 호르몬이죠.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 같은 경우는 이제 체온 조절에 필요한 호르몬이고 그 밖에 대사에 필요한 효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효소들이 충분히 체내에서 있어줘야지 체내에서 대사 과정을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고 그러한 대사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 활동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백질의 기능으로는 체액의 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그 삼투압에 영향을 주어서 세포막을 통해서 액체 이동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세포와 세포 사이, 그 다음에 세포 안과 세포 바깥의 농도 차를 일정하게 균형을 맞춰줍니다. 그러한 그 삼투압의 차, 즉 그 농도의 차가 세포 안과 세포 밖이 차이가 크게 나면은 이 세포가 세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그 세포를 유지하고 그런 세포가 균형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러한 체액의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균형도 이러한 단백질의 어떤 기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산염기 평형입니다. 단백질은 그 산과 염기로서 작용할 수 있는데 단백질 이전에 우리가 아미노산을 보면은 아미노산 자체가 그 양쪽성 물질이에요. 양쪽성 물질이라는 것은 얘는 산으로서도 그리고 염기로서도 작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그 아미노산의 구조에서도 봤듯이 아미노기가 있고 카복실기가 있습니다. 그러한 양쪽에 상반되는 그러한 기능기들이 있기 때문에 아미노기는 주로 염기로서 작용을 하고 카복실기는 주로 그 산으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환경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좀 더 그런 활성을 띠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산과 염기로서 그 아미노산 자체가 양쪽성 물질이기 때문에 아미노산들로 구성되어 있는 단백질도 이러한 양쪽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액이 염기성이면 산으로서 역할을 하고 체액이 산성이면 염기로서 역할을 해서
신체 조직의 어떤 산염기의 균형을 유지하는 이제 그런 기능을 이 단백질이 또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영양소 운반을 보면 우리 체내에서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먹은 그런 그 여러 가지 영양소들 분해가 돼서 이제 소화 흡수가 되는 영양소들이 신체에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가서 운반이 돼서 거기서 이용이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영양소는 주로 이동을 할 때 단백질과 결합한 상태로 주로 이동을 하는 게 이동하고 운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단백질 우리가 저번 그 지방에서 잠깐 봤지만 콜레스테롤을 비롯한 여러 지질을 운반하는 단백질이죠. 이런 지질 단백질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페린도 단백질인데 얘는 철분을 운반하는 그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수송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고요. 그 밖에 세포와 세포 사이의 영양소를 서로 이동하고 운반하는 그런 수송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백질들이 없다면 체내에서 필요한 영양소들이 신체 곳곳에 운반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능으로서 보면 여기 포도당 생합성 및 열량 공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그 단백질이 탄수화물이나 지질과 마찬가지로 에너지원으로서 사용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단백질도 그 에너지원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 말인데, 요 같은 케이스는 좀 그 상황이 좋지 않은 케이스예요. 예를 들어서 단백질이 에너지원으로서 사용이 되려면은 탄수화물이나 지방이 고갈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극심한 어떤 그 기아 상태라든지 그런 상태가 돼야 체내에 있는 단백질을 분해를 해서 할 수 없이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에너지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단백질을 에너지원을 쓰는 것이죠. 이러한 그 상황은 별로 좋지는 않은 것이지만 어쨌든 단백질도 이러한 에너지원으로서 열량을 공급하는 이제 그러한 소스로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체내 열량원인 포도당이 고갈될 경우 근육 단백질로부터 포도당을 생성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는 기아 상태에서는 체내에 있는 단백질, 예를 들어서 근육이라든지 이제 그러한 그 단백질들을 분해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근육도 없어지고 이제 피접이 상접한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단백질들도 에너지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그 아까 봤던 1번부터 5번까지 봤던 기능들이 단백질로서는 더 그 바람직한 기능들입니다. 체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에너지원으로서보다는 다른 기능으로 쓰이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단백질의 소화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단백질 소화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단백질 특유의 기능적인 형태를 잃고 긴 사슬로 풀리는 변성 과정. 그러니까 말하자면 단백질의 변성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단백질이 말 그대로 아미노산 형태로 분해가 되는, 단백질이 아미노산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펩티드 결합으로. 그 펩티드 결합들을 이제 끊어내는 분해 효소들에 의해서 아미노산 형태로 가수분해되는 이제 그런 과정. 이렇게 두 단계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 얘기했던 이 첫 번째 단계는 주로 이제 그 입과 위에서 주로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입과 위에서의 소화 과정을 보면은 입에서 일단 우리가 그 저작 그 기능을 하죠. 이빨들이 입 안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씹잖아요. 그럼 물리적으로 이제 좀 더 잘게 큼지막한 고기가 좀 더 잘게 잘리게 되고 이제 그러한 과정, 물리적인 소화작용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이제 위로 넘어가면은 위는 이제 위산에 의해서 굉장히 이제 강산 조건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강산이나 강알칼리에 가면은 이제 그 단백질 성질이 변하는 그런 단백질 변성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위에는 뭐가 있냐면 펩신이 있죠. 펩신이라고 하는 소화 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어떤 수준보다는 좀 낮은 폴리펩티드 형태로 이제 좀 더 잘게 분해시키는 이제 그러한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위에 입을 통해서 좀 더 크기가 작아진 그런 단백질들이 위에 가서 산에 의해서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고, 그리고 위에 있는 펩신에 의해서 단백질이 폴리펩타이드 형태로 분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를 통해서 이제 위를 거쳐서 이제 소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소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보면 유미즙이라고 하는데 키미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영양소, 말하자면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물, 위산, 소화액이 다 섞여서 죽 상태인 거, 그런 것도 유미즙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거는 유미즙 상태로 이제 12지장에 이제 도달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췌장액에 의해서 유미즙이 중화하게 됩니다. 아까 그 위에서 그 pH가 2에서 3 정도 되는 아주 강산이었는데, 여기서는 다시 그 알칼리성이 나와서 pH가 5에서 7 정도로 중화가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요. 그래야지 다음 효소들이 활성화가 됩니다. 강산인 조건에서는 그 다음에 설명할 효소들이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런 산성 정도가 중화가 되면은 췌장압 중에 트립신이나 키모트립신, 카르복시펩티데이즈 이러한 그 효소들에 의해서 폴리펩티드가 보다 작은 펩타이드, 예를 들어서 뭐 올리고펩타이드라든지 그다음에 다이펩타이드라든지 이제 그런 펩타이드로 더 분해가 되는 것이고, 다이펩타이드라고 하면 거기서 더 잘릴 수도 있죠. 아미노산으로. 그러한 분해 과정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아미노펩티데이즈나 다이펩티데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보다 작은 펩타이드를 아미노산의 형태로 이제 분해시키는 이제 그러한 효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종류의 뭐 트립신, 키모트립신, 아미노펩티데이즈, 그다음에 카르복시펩티데이즈, 그다음에 다이펩티데이즈, 뭐 그러한 그 펩타이드 결합을 끊는 소화시키는 그러한 그 효소들에 의해서 아미노산 단계로 아미노산 수준으로 이제 분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소장의 장내막, 점막세포죠. 점막세포의 능동소송을 통해서 혈중으로 이제 흡수가 되면서 혈중 아미노산으로 이제 이렇게 흡수가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입, 위, 그다음에 소장, 그다음에 소장인 장내막을 통해서 우리가 식이 단백질을 먹어서 흡수가 되는 것까지 그런 과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단백질 대사를 보시면 우리가 그 음식을 통해서 단백질을 이제 먹게 되거나 또는 어떤 특정 상황에서 몸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들을 분해해서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통해서 체내 아미노산들이 이제 아미노산 풀이 생기게 되고, 이런 아미노산들이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체단백질을 우리 신체에 필요한 체단백질을 합성한다든지, 또 필요하면 에너지 공급을 한다든지, 체지방 합성하는 데 쓰이고요, 포도당 합성하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체내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다가 이때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화학적인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같은 탈아미노 반응들이 이제 주로 많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탈아미노 반응을 통해서 이제 어떤 물질이 생기냐면은 암모니아라고 하는 물질들이 생겨요. 그래서 간에서. 그래서 이런 암모니아 형태의 그 질소를 함유하고 있는 그런 암모니아 이런 물질이 생기게 되면은, 이 암모니아는 체내에서 많이 생기게 되면은 체내 독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암모니아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체내에서 배출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암모니아를 우리가 보다 독성이 적은 형태의 물질로 바뀝니다. 그게 요소입니다. 유릭 액시드요. 그래서
간에서 암모니아를 요소 형태로 바꾸고 그 요소가 이제 방광을 통해서 오줌의 형태로 이제 배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백질이 이제 여러 가지 체내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수행하고 난 그 분해 산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암모니아는. 그래서 그 분해 산물들은 어떤 그 노폐물로서 오줌의 형태로 이제 요소라는 형태로 이제 오줌을 통해서 이제 배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도 이제 그렇게 이 왼쪽에 있는 그림과 그냥 비슷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단백질 섭취와 관련되어 있는 그 건강 문제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단백질 결핍, 그리고 단백질 과잉입니다. 단백질 결핍은 단백질은 우리가 아까도 봤듯이 체조직 형성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영양소입니다. 그리고 체내에서 그리 오랫동안 저장되지 않고 대사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영양소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백질이 그때그때마다 필수 아미노산이라든지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필요한 조직이나 세포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단백질이 섭취가 부족할 경우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 또는 질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과시욕화하고 마라스무스라고 하는 그러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좀처럼 이제 볼 수가 없는 이제 그런 형태이고요. 주로 우리가 이제 TV나 매체들을 통해서 이제 주로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 불쌍한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해당된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과시욕화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저개발 국가의 영아나 소아에서 발견이 되는데 얘는 어느 정도의 열량 섭취는 되지만 그러니까 탄수화물이나 지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좀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단백질 섭취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체단백질이 붕괴가 되고 그래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근육이나 피부 탄력 감소되고 그러니까 항체를 만들 그런 단백질이 부족하니까 어때요? 세균 감염률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종이 생기고 붓고요, 몸이.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제 그러한 상태까지 가는 게 이제 과시욕화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고, 마라스무스 같은 경우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이거는 탄수화물이나 지방 같은 총 열량이 다 충분하지 못한 거예요. 예. 우리가 TV에서 삐쩍 마른 어린이들을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이들 볼 수 있잖아. 아마 그게 아마 이 마라스무스에 아마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뿐만 아니라 열량의 공급도 충분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영양 결핍 증세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단백질이 너무 과잉일 때는 이 단백질도 다른 어떤 포도당 생합성이나 이제 그런 합성의 길로 이제 대사 과정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아미노산의 구조를 보면 아까 아미노기하고 카복실기가 있었죠. 우리가 섭취한 단백질이 체내에 있는 소화 효소들에 의해서 펩타이드 결합이 끊겨서 아미노산 형태로 바뀌게 되고 그 아미노산들이 다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분해가 돼서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때 그 아미노기들은 아까 봤던 암모니아 형태로 변해서 요소로 배출이 되고 카복실기에 있는 그런 원자들은 다시 다른 당의 합성에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들도 그런 당이나 그런 지방의 합성에 이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리코겐이나 지방 형태로 축적이 돼서 비만을 초래할 수가 있고 혈액 내 단백질 분해 산물인 요소가 증가하게 되죠. 아까 암모니아를 갖다가 그보다 독성이 적은 요소 형태로 바꿔서 배출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요소가 굉장히 많이 쌓이는 거예요, 몸에서. 그래서 이제 신장에 이제 부담이 되고 요독증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쌓이니까 좀 오줌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그리고 단백질 분해 산물은 또 신경을 자극하여 불면증이나 또 이명 현상 등도 이제 초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단백질 권장량이 체중 1kg당 1g 정도는 있어야 적절한 단백질량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그 웰빙 문화와 더불어서 그 채식이 굉장히 좀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그래서 채식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식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종교적인 이유로 주로 이제 채식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그다음에 건강상의 이유로 지금 몸을 갖다가 좀 어떤 질병 때문에 질병으로 고생을 하는 중에 이제 채식으로 전환을 해서 무슨 체질을 바꾼다든지 그런 시도 때문에 이제 하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그 형태들을 보면은 그 채식주의자라고 해서 뭐 풀만 먹는 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오버락토 베지터리안이라고 해서 이거는 그 육류는 안 먹지만 주로 우유나 유제품, 계란들 그런 것들은 이제 허용하는 이제 그런 것 갖다 오버 락토 베지터리안이라고 그러고, 락토 베지터리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주로 여기서 계란은 빼고 주로 락토라는 게 유산균과 관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제품, 우유하고 유제품을 허용하는 거. 그다음에 퓨어 베지터리안, 베간,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그야말로 순수한 퓨어 베지터리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유하고 유제품도 다 거부하고 식물성 식품만 섭취하는 거. 이걸 갖다가 퓨어 베지터리안 또는 베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프루타리안이라고 있는데 얘는 신선한 과일, 뭐 건과, 그다음에 견과류, 꿀, 올리브유 이런 것들은 섭취를 이런 거 위주로 섭취를 하는 형태를 갖다가 프루타리안, 주로 이제 과일이 여기서 이제 많이 강조가 되네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채식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채식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서 보면 일단 그 체중 감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채식의 원료가 되는 채소나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지방 함량이 적기 때문에 체중 감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비만을 예방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심장병이나 그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어떤 한 조사에 의하면은 육식에 비해서 육식이 채식에 비해서 그 심장병 발생 위험이 50%가 더 높다는 이제 그런 게 조사된 연구 결과도 있고요. 고혈압 같은 경우도 육식이 채식에 비해서 한 13배 정도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채식을 통해서 그 이제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게 되니까 장 연동 운동이 활발해지고 여러 가지 그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그러한 그 소재들이 많이 있으니까 변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변비 예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밖에 뭐 골다공증이나 당뇨병, 암, 천식, 아토피, 그러한 피부병들 그런 것들도 예방할 수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장기적으로 채식을 이제 많이 하게 되면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제 육식이 줄어들잖아요. 그 육식이 줄어들면은 이제 우리가 먹는 뭐 소라든지 이제 그러한 소들을 키우는데 그 상당한 양의 그 풀밭이 필요하고 그 소들이 그 장내에 있는 미생물 때문에 가스를 자꾸 발생시킨다 그래요. 메탄가스, 주로 이제 메탄가스를 많이 발생시키는데 그 양이 엄청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호주 같은 데 보면은 그 소를 통해서 나오는 그 메탄가스 양이 그 온실가스의 이제 그 우리 지구 온난화에 거의 이제 주범이 될 정도로 이제 그런 그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 채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바뀌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그러한 그 우리가 육식을 통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을 많이 키우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한 그 메탄가스나 그런 것들이 발생이 많이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지구 온난화에 이제 어떤 가능성이나 그런 온실가스들이 이렇게 저감화되는 그런 효과를 결과론적으로 볼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채식만을 우리가 고집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에너지 측면에서는 성장기 어린이나 뭐 수유기, 그다음에 그 청소년기, 이제 그 어린이 때는 이제 뭐 임신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이제 아이들이 성장이 둔화가 되는 이제 그런 효과를 초래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아까도 봤듯이 필수 아미노산들이 채식 소재에서는 주로 그 필수 아미노산들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미노산의 균형과 흡수율이 좋지가 않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고요. 칼슘, 철분, 아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무기질에 들어간 미네랄이라고 하는 그 체내에서 필요한 그 중요한 미네랄인데, 이러한 중요한 미네랄들을 채식만으로는 충분히 섭취하기가 힘들다라고 합니다. 일단 그 식물성 식품들은 이러한 그 미네랄들이 흡수율도 저조하고요, 함량도 이렇게 되게 저조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주로 이제 비타민 C나 철분 보충제 같은 것들을 같이 섭취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아연 같은 경우도 곡물류 같은 경우는 아연이 풍부합니다. 특히 현미나 이제 그런 데는 이제 그 아연 같은 것들이 풍부한데, 아연뿐만 아니라 칼슘이나 뭐 철분, 뭐 칼륨도 충분 굉장히 풍부한데, 이때는 그 곡물류에 또 뭐가 있냐면 피틱 엑시드, 피틴산이라고 하죠. 피틴산. 피틴산에 의해서 이런 그 중요한 무기질들 있죠. 미네랄들이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피틴산들은 이런 칼슘이나 철분, 아연 그런 것들과 흡착하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먹게 되면은 이 체내에서 필요한 미네랄들이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가능성을 이제 많이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피틴산이 굉장히 제거되어야 될 어떤 그 곡물류에서 제거되어야 될 한 영양소로서 지목이 되기도 하지만, 이 피틴산의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피틴산은 이런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들의 흡수를 방해하기도 하지만, 어떤 독성 물질들 있죠. 체내에서 생성되는 독성 물질이나 환경 호르몬 등도 이런들이 잘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제 그런 역할, 좋은 역할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피틴산 때문에 그 현미를 통곡류를 먹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피틴산은 특히 우리가 그 쌀을 씻을 때, 현미 같은 걸 밥을 할 때, 그때 식초를 갖다 몇 방울 이렇게 떨어뜨려서 이렇게 불리면은 이 피틴산은 어느 정도 이렇게 제거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현미들을 먹고 또 미네랄의 흡수가 좀 방해될 것 같으면 다른 그 미네랄들을 보충을 해주는 이제 그런 식을 통해서 먹는 게 낫지, 아예 이 피틴산 때문에 이런 뭐 현미나 그런 것들을 먹는 걸 꺼리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곡류 발효 시 피틴산의 함량이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발효한 것들을 먹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보면은 채식, 그러니까 식물성 식품에 없는 중요한 영양소가 있는데, 그게 콜레스테롤과 비타민 B12예요. 얘네들은 그 동물 식품에만 존재하는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굉장히 부족해질 수가 있어요. 채식만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콜레스테롤은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지만, 이 콜레스테롤은 기본적으로 체내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호르몬, 그러니까 뭐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그다음에 저번 시간에 배운 지방의 소화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담즙산이라든지 담즙산염, 그다음에 비타민 D 등의 원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의 어떤 기능이 막강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B12 같은 경우는 결핍 시에는 신경계에 치명적인 손상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채식만 고집하다 보면 우리가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식도 어느 정도 곁들여서 하는 게 좋지만, 채식을 고집하고 싶다면 두유와 함께 좀 이렇게 먹으면 그게 약간 보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콩류나 종자류, 견과류 이러한 것들을 골고루 먹는 게 채식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그 전에 너무 채식만 고집하지 말고 육류도 어느 정도 적당히 섭취를 해주는 게 우리가 골고루 체내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제대로 공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단백질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영양소인 그 무기질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